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이 함께하는 랜선 건강교실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오늘은 약간 생소한 병이 되겠는데요.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교수님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내과의 김진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진성입니다. 저는 당연히 한의사고요. 그런데 한방내과 부분 중에서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는 전체 소화관의 질환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오늘 그 중에서도 구강병 관련된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겨울철이 되면 특히 입안이 많이 건조해지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란 입안에 불이 붙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는 질환으로 네, 맞아요. 많은 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질환은 입과 혀에 극심한 통증과 불편감을 유발해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김진성 교수님으로부터 또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조금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겨울철이기 때문에 입안이 많이 건조해지는 여러 가지 증상도 있을 텐데 그것도 함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유튜브 경희대학교 병원 또는 랜선 건강교실을 검색을 하시면 바로 채팅창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또 적어주시면 교수님께서 하나하나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저도 이제 네. 물이 또 잠기기 시작을 하는데 네, 준비하신 자료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란 보통 어떤 병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어떤 병인지 그 전형적인 환자 사례를 통해서 병은 무엇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병과 구분해야 할 요소들이 있어요. 다른 병하고 구분을 해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와 관련된 요소로 이제 자결감의 요인이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단의 기준과 이 한방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치료하는 몇 가지 유형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관리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어떤 병인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취미 겸해서 환자분들한테 이해를 잘 도와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유튜브란 매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유튜브에 개인적으로 제가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소개했던 환자 사례예요. 거기서 이렇게 따온 부분인데 이 환자분은 60대 여자 환자셨어요. 비교적 젊은 모습을 유지하고 계셨는데 이 환자분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혀가 데인 듯이 화끈거린다고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더불어서 특이하게도 입안이 미끌거리는 느낌과 함께 마르다고 하셨고요. 또 미각에도 이상이 생겨서 신맛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환자분이셨습니다. 처음 병이 생긴 게 저희 병원에 내원 전 한 6개월 전에 생겼는데 병이 생기고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치과 등을 다니시고 또 큰 대학병원에서 CT나 또 침샘 검사, 미각 검사, 또 혈액 관련된 이런 이제 몇 가지 특수 검사들을 다 받으셨는데 특별히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다라는 진단하에 약물 치료를 1개월 이상 받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차도가 없어서 저희 병원을 찾은 그런 환자분의 예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혀가 화끈거리고 아픈 통증이 주요한 증상인데요. 이러한 증상이 이 사진이 같이 잘 보이시겠죠? 보시는 분들이
사진에서처럼 외형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요. 붉은색이 좀 많이 도네요. 예, 예. 그거는 아주 예리하게 잘 보신 부분인데, 요 혀의 중앙에는 설태라는 게 이제 아직 남아 있는데, 네. 가장자리는 설태가 다 위축이 되고 떨어져 나간 이런 양상을 보이는 이런 면인데, 사실 이런 형태적인 이상 때문에 혀가 아픈 경우는 아니거든요. 네.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증상들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안이 화끈거리고 혀가 아프다라는 그런 호소하는 면뿐만이 아니고 혀가 갈라져서 아픈 것 같다고 또 말씀도 하세요. 여기 왼쪽 사진처럼 예, 혀가 움푹움푹 파여 있죠. 이거는 타고난 면이 있으신 거예요. 물론 침이 안 나오는 게 오래되면 더 갈라지긴 합니다. 또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듯이 네. 혀의 이제 탄력도 줄어들면서 더 갈라지기도 하는데 이 갈라진 특징적인 소견 때문에 혀가 아픈 건 아니고요. 또 혀 뿌리 쪽에 돌기가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 사진은 이제 혀 뿌리 쪽이죠. 뿌리 쪽인데 여기에 자그마한 돌기들이 보이잖아요. 네. 이런 돌기가 우연하게 발견이 돼요. 네. 통증이 있으니까 거울을 통해서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건 당연한데, 네. 그러면서 이런 돌기를 발견하시니까 이 돌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닌지 또 걱정을 하고요. 나아가서는 이러한 돌기들이 오랫동안 낫지 않으니까 암은 아닌가요? 라고 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통증과 관련돼서 다양한 이제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무얼 먹어도 맛이 없다 그러세요. 식욕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하는 면도 있고, 또 혀가 아파서 잠들기 힘들다 그래서 수면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로 인해서 이게 또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더욱이 또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확 오른다고 소위 말하는 화병과 유사한 네.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해서 입안뿐만이 아니고 전신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의 특성이 드러나는 이런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혹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아닌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병원에 가셔도 처음에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죠. 네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 유튜브 채널 랜선 건강교실 치시고 바로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는 그런 그 걱정된 증상이 있다면 상세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지금 한번 상담을 하시고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알감자라고 쓰신 분인데요. 입안이 아플 때 진단 가능한 병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이도 아프고 볼도 아픈데 어떤 진단이 있을까? 이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입안이 화끈거리고 특히 혀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아니겠죠. 그래서 다른 병을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해요. 어떻게 구분해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형태적인 이상부터 물론 살펴야 돼요. 죄송합니다. 염증이 있는지 또 어떤 감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전신적으로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뇨나 또 갑상선 기능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40세 이상인 경우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어느 정도 감별할 수 있는 이런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듯 싶고요. 그 외에 이제 정서적인 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그런 정서적인 요인과 관련해서 불안이나 우울증과 관련된 어떤 정신과 선생님의 감별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관련된 요인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볼이 아프시다 그랬네요. 이게 이제 구강 점막 부위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구강 점막은 주로 혀 표면이 제일 흔한 부위이긴 한데 지금 질문자처럼 뺨 안쪽 또 입천장, 입술 내측 등에서도 이런 화끈거리고 아린 듯한 통증이 올 수 있어서 이도 이러한 증상도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한 유형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도 해야 되겠죠. 부위가 상당히 여러 부분으로 퍼져 네, 있네요. 네, 볼도 아플 그렇습니다. 수 있다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구강 자결감 증후군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앞서 제가 다양하게 환자 사례와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입안에 의학적인 또 전신적인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만성적으로 병이 오랫동안 경과가 되는데요. 구강 점막에서 예컨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혀뿐만이 아니고 뺨 안쪽이나 입천장 등이 해당이 되겠죠. 네. 이 부위에서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타는 듯하다 그래서 자결이라는 얘기를 쓴 거고요. 그런데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 증상뿐만이 아니고 몇 가지 다른 증상도 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나타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이 병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입이 자주 마른다고 하시고요. 거의 3분의 2 정도에서 그렇게 호소를 하세요. 또 하나는 미각의 이상도 나타나요. 입이 뭐 미끌거린다, 또 미각 쇠맛이라고 그러죠. 쓴맛하고 신맛의 중간쯤 되는 금속맛 같이 그런 신 듯한 이상 감각, 미각의 이상도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이 왜 생기는지를 100% 정확히 아직 규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다양한 요소가 관여돼 있어서 그렇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환자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7배, 8배 더 많이 생겨요. 그렇군요. 특히나 폐경기 즈음한 여성분들한테서 주로 생기는데, 이러한 면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부족해지는 게 하나의 유발 요인으로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안, 우울 이런 상태에서도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정서적인 요인도 병의 발생에 관여되어 있는 걸로 추정할 수 있고요. 또 전신적인 요인 가운데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폐경뿐만이 아니고 한방에서 말하는 기혈의 부족 상태, 이러한 연령이 많을수록 잘 생기는 면도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어서 이러한 면들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맛이나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고장나 있는 면 하나, 또 하나는 이러한 감각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는, 이게 중추석의 과감자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면들이 어우러져서 나타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박상훈 씨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넉 달 전부터 입안이 화끈거리고 따가웠다고요. 특히 혀 오른쪽 입안에 오른쪽이 더 심하다고요. 병원 가서 검사해봐도 염증은 없다고 하고 무슨 병이냐고 물어봐도 신경성이라고만 하는데요. 병명을 물어보니 혀 자결감이라고 하는데 혹시 불치병은 아닌가요? 약이 있을까 아주 걱정이 많으신데요. 네. 제가 이제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형적인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염증이나 특별한 감염의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으니 너무 염려하실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생명을 위협하고 하는 병은 아니지만 또 근본적인 치료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병이라서 그러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다 차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좋아집니다. 불치병은 아니군요. 네, 많이 좋아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본인의 좋은 생활 습관, 정서적인 관리 이런 것도 필요하리라 이렇게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씨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맞다고 하시고요. 또 치료법이나 이런 생활 습관 같은 것은 잠시 후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 또 자세히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계속 구강장혈감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은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병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적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난다. 형태적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좁은 범위로 이 병을 지칭할 때는 일차성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선행 요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두드러지게 침이 안 나오고 뭐 우울 불안 상태가 심하고 이런 분들이 그게 하나의 촉발 인자가 돼서 나타나는 경우는 이차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이런 병에 대한 범위가 좀 넓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방에서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서에서 입안이 맵다라는 의미로 구랄 이런 증으로 설명을 하고요. 또 혀가 아프다는 의미로 설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고전 중에 나타난 어떤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현대 이제 중국에서는 중의학 그러잖아요. 네. 저희 한의학 부분을 그래서 작구 종합증이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이제 활발한 연구와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할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증상 관련해서 몇 가지 특성을 이해하면 제가 앞서 몇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게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해서 이 병이다라고 하는 배제 진단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제가 이 PPT 보시면 통증이 있고 감각 이상이 있다는 말씀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입안에 그렇죠. 통증이 있죠. 요 통증은 주로 혀끝이나 가장자리에서 많이 나타나요. 아, 앞서 상담하신 분처럼 한쪽이 더 심한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특히 이제 임플란트나 보철 같은 자극감이 많이 되는지 또 혹시 그런 치료를 받고 나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통증이 하루 중에도 막 변해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니까 처음 발생은 가볍게 나타나더라도 점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수 있는데 네. 하루 중에도 오전에는 가벼운데 오후에 심해지는 유형도 있고 또 하루 종일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에 대한 구분이 또 치료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전신적인 증상이 함께 잘 나타나요. 머리도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자다가 깨기도 하고 하는 면들이 있고 또 불안, 우울과 같으면 또 암에 대한 공포증 이런 것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면은 내가 혀가 잘 안 낫고 아프니까 혹시 암이야라고 걱정하는 면도 있고요. 또 이러한 걱정하는 면이 또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면도 있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쉬운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심리적인 요인도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경희대 한방병원의 김진성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특히 입안의 건조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입안 관련한 질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또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유튜브에서 경희대 랜선 건강교실을 검색을 하시고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네. 입안이 화끈하는 또 아픈 요인을 아까 좀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네. 혀가 아프고 화끈거리는 이러한 통증 질환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인데 이 질환을 다른 병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된 요인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구강 요인, 둘째는 전신 요인, 세 번째는 정신적인 요인,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구강 요인은 구강 건조증이 대표적이에요. 실제로 침이 안 나오고 또 침이 나오더라도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이러한 경우인데 이 경우 혀를 비롯한 입안 점막의 민감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2차성으로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입안 감염이나 점막의 염증은 흔하게 이제 감염을 일으키는 요인이 곰팡이균에 해당하는 칸디다균이에요. 근데 이 칸디다균이 만성적인 경과를 보일 경우에는 위축성의 구강 칸디다증 그래서 혀 표면이
맨질맨질하게 변하고 자극에 민감해지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제 입안이 화끈거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물론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아닌데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할 병에 해당이 돼서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네. 셋째는 이제 염증 질환 중에서 구강 편평태선이라는 일종의 자가 면역성으로 생기는 병이 있어서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고, 네 번째 기계적인 자극은 우리 치과에서 임플란트나 보철 같은 거 치료 후에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는 임플란트 치료를 잘못해서 내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다 해서 몹시 걱정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치과 진료가 잘못됐다기보다는 혀가 아플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몸에 숨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치과 진료가 하나의 의학적으로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촉발 인자로 작용해서 그 후에 나타났다라고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더 많고요. 그 외 두 번째 이제 전신 요인들은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말초신경에 변성이 오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혀통증이 오는 유형의 분들, 또 비타민이나 철분, 아연과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이런 유형도 있어서 이에 대한 이제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 앞서 갱년기 장애처럼 폐경기 즈음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주택에 이제 혀에 통증을 유발하는 전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교수님 네. 그러면 지금 이규종 씨가 또 상담 네. 보내주셨습니다. 입안에 짠맛이 올라와 한의원을 찾아가 한약도 먹고 침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짠맛은 안 나는데 혀가 떫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따뜻한 물을 마실 때랑 약 먹을 때 심하게 느껴진다고요. 떫은 맛이 나니 걱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구강 증상 중에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서 미각의 변화가 오는 이상 감각의 증상일 수 있어요. 짠맛이 나는군요. 이제 물론 구분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침이 잘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혀 위에 우리 설태라고 그러잖아요. 그 설태가 지나치게 두껍게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은 미각의 변성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한 외형적인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미각이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흔하게는 쓰거나 신맛이 많긴 한데 종종 이렇게 짠맛이 올라온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 떨거나 또 껄끄럽거나 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서 꼭 통증이 없더라도 이상 감각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한 유형일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구강 자결감 증후군과 관련된 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상담을 그렇습니다. 하신 거 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아픈 요인 중에서 정신적인 요인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정신 요인도 많이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인데요. 지금 당장 스트레스를 받는다 안 받는다보다는 과거에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된 분들이 내 몸의 민감성이 높아져서 지금은 별 신경을 안 쓰는데도 많이 받듯이 내 몸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불안, 우울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암 공포증의 경우도 혀가 아프니까 또 아픈 게 오래 가고 잘 안 나으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암은 아닌가라는 공포감도 생기게 되고, 이 공포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혀를 더 아프게 만드는 이런 이상 상태가 악순환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요인들을 잘 구분하는 게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또 구강 자결감 내에서도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치료해야 될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할 그런 요인들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정신적인 요인이 꽤 작용을 한다는 걸 알고 좀 네.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한 요인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정신 요인이 특히 강한 분도 있고, 또 침이 안 나와서 그런 분도 있고,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러한 감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진단을 네. 해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병의 가능성을 혈액 검사나 또 침생 검사, 뭐 두경부의 CT 등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몸의 영양소의 부족 상태는 이제 몇 가지 철분이나 비타민에 대한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하는데 네.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하는 것도 있지만 한의사들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상 이런 검사를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치료를 위해서 증상의 유형을 이렇게 나누게 돼요. 이를 변증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이 구체적인 거는 뭐 이제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이 파란색 두 개는요. 네. 우리 몸 상태가 기능이 약하고 허하다라는 게 반영된 부분이에요. 밑에 붉은색 두 개는요. 병을 일으키는 열, 화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유형이에요. 먼저 이를 허하다, 실하다라고 표현하는 두 가지 유형부터 나누는 것부터 네. 진단의 유형을 구분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호르몬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 부족한지 또 기혈이라고 표현하는 전신의 에너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구분을 하고 또 속에 열이 많이 생기는 요인이 먹는 음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또 정서적인 요인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각각에 해당하는 주요한 혈자리, 침자리도 잘 찾고 또 약도 여기에 해당되는 몇 가지 약을 나눠서 쓰는 게 보다 효율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진단을 하는군요. 네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 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생활 관리의 원칙하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제가 30분이나 남았으니까 아, 충분히 하셔도 네네. 됩니다. 네. 그 질문도 제가 많이 받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또 하나 질문 받고 해주시죠. 네네네. 지금 알감자라는 분이 아침에 좀 전에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입안이 화끈거린다기보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입안이 매끈하며 입안이 마르고 입맛이 무딘 때가 있습니다. 혀가 울룩불룩해지고 설태가 많이 끼고요. 컨디션 난조로 증상이 왔다가 저절로 낫기도 하나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런 상태가 나타나시나 봐요. 네. 저도 지금 물을 잠시 마셨는데 말씀을 많이 하면 입이 마르잖아요. 네. 그죠? 그건 당연한 컨디션에 따라 낫다가 좋았다 나빴다 그런 건 당연한데 특히나 입안 환경이 그러한 변화에 아주 민감해요. 사실 우리가 하루 중에 분비되는 침의 양은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로 상당히 페트병 한 3분의 2 정도니까 상당한 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 삼키고 있는 건데 그게 하루 종일 일률적으로 분비되는 게 아니고 뭔가 맛있는 거 생각하고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잘 흘러나오고요. 네. 또 직접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도 더 많이 흘러나오겠죠. 또 신맛이 나는 음식이면 더 잘 흘러나올 테고요. 그런데 반대로 잠을 자는 동안에는 확 떨어져요. 거의 한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침 분비가 확 줄어들죠. 그런데 지금 질문자 말씀처럼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입안이 매끈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는 침의 양도 줄어들지만 우리 타액선은 자율신경의 이중 지배를 받고 있어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교감신경이 작동이 되면 침의 양도 줄어들고 침이 질이 나빠져서 끈적끈적한 성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매끈하다고 표현을 하셨나요? 미끌미끌하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거품도 많이 생긴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입안에 침이 줄어들면 이상한 감각도 더 잘 생기고 당연히 마르다고 느껴지겠죠. 또 맛을 느끼는 기능도 저하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는 하루 중에 컨디션에 따라서 침에 분비되는 양에 따라서 변화가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 설태라는 것은 혀 표면의 울퉁불퉁한 구조 위에 입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세포나 먹은 음식물 찌꺼기나 입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어우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맑은 침이 잘 나오면 자연스럽게 자정작용이라서 씻어지는데
침이 덜 나오고 침이 끈적끈적하게 나오면 설태를 씻어내는 작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뭐가 더 많이 쌓이고 많이 쌓이면 마치 우리 하수구에 물을 자주 안 부어주면 냄새 올라오는 것처럼 이 설태에 살고 있는 세균하고 이물질이 부패하면서 입냄새도 더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난조로 증상이 왔다가 저절로 낫나요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컨디션에 따라서 네. 내가 긴장돼 있고 기운이 없고 침이 잘 나오는 조건이 이제 줄어들어 있으면 설태도 더 많이 생기고 입도 더 끈적거리고 이랬다가도 네.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긴장된 상태가 풀어지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또 나았겠죠. 네, 이런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몸의 상태는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김기현 씨께서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신맛, 쓴맛이 나고 침도 많이 생긴다고요. 오렌지나 초콜릿을 먹으면 유독 더 그런 것 같다고 하셨어요. 위식도 역류라고도 하던데 괜찮다가도 어제 때문에 매운 거 먹고 영화 보고 나서 더 심해지신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떤 것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드신 음식하고 관련이 있다면요. 특히나 오렌지, 초콜릿과 관련이 있다면 위 산의 역류가 주 원인일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오렌지나 이런 과일 주스류, 초콜릿이나 카페인류 또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위 산의 역류를 더 유발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해도 식도에 특별한 염증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가벼운 산의 역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 경우는 다른 증상, 전형적인 증상은 왜 가슴 부위에 쓰린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실제로 쓴물이 넘어오고 하는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없는데도 이렇게 입에서 쓴맛이 나거나 네. 신맛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는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산의 역류를 먼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특히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조금 많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이런 증상이 침도 많이 고이고 특정 음식하고 관련돼 있으니까요. 오히려 구강 자율감 증후군에선 치매 분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김기현 씨 조금 더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생활 관리는요. 그 원칙을 우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첫째는 입안 내에서는요. 맑은 침이 잘 흘러나오도록 도와야 돼요. 네. 그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래야 입안이 촉촉해지고 자극에 민감한 것도 덜해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겠죠. 네. 수분은 하루 이제 이제 보시는 사진처럼 네. 잔으로 7잔, 8잔 정도 충분히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활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물 많이 안 먹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물과 관련해서 또 시현 씨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네. 입마름 구강 건조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린다고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그런지 구강 건조가 심합니다. 입이 바짝 말라서 물을 수시로 먹고 목도 자주 쉬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입안이 건조해서 혀가 달라붙을 정도라고요.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치료를 위해서는 입마름의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게 필요할 듯 싶어요. 그 원인은 우리가 구강건조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증상명이거든요. 그런데 질환명으로도 써요. 무슨 얘기냐면 구강건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다양한데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침을 만드는 침샘이 귀 밑에, 턱 밑에, 혀 밑에 이렇게 주요 침샘이 있는데 이 침샘이 망가지는 병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병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질환이 없는데도 만약에 나타난다면 먼저 가장 흔한 원인은 약물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질문자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40대 이상 되면 다양한 종류의 약을 드시거든요. 그 중에 혈압약 종류 중에는 이제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는 혈압약이나 네. 또 비염, 알러지 비염이나 가려움증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또 심장 관련된 약,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쓰이는 약들, 또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 약물들이 있어요. 수면제나 불안에 쓰이는 약제들. 네. 이런 약들이 대표적으로 침 분비를 줄어들게 만드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약을 반드시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처방해 주신 선생님한테 본인이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런 약물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지금 여기 특징적으로 아침에 눈 뜨면 입안이 더 건조하다고 하셨잖아요. 달라붙을 정도면 상당히 심하신 편이네요. 맞아요. 네. 제가 앞서 그 침 분비는 하루 종일 균등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화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수면 중에는 잠자는 동안에는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아주 현저히 원래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그 환자분이 만약에 입이라도 벌리고 잠을 자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코가 막히면 잘 벌리고 자죠. 네. 또 이거 이를 간다 그러죠. 왜? 이 가는 습관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입안 내 그 타액들이 침이 분비가 되면 일정하게 남아 있는 침들이 혀 위나 입안 점막을 촉촉하게 적셔줘서 입마름을 덜 느끼는 건데 공기의 흐름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입에 있는 수분들이 증발해서 입이 더 마를 수가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는지와 같이 타액선의 분비 기능은 어떤지 또 먹고 있는 약은 한번 어떤지 점검해보고 또 수면 중에 입마름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이런 세 가지를 꼭 한번 점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이러한 구강 건조증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환자가 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자체로 이제 잘 관리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을 듯 싶어요. 네. 지금 또 이소현 씨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혀에서 열감이 있고 목이 따갑고 목 아래 통증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짧게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요. 그런데 혀에 열감이 계속 있고 목에 통증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목에 열감이 있다가도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입안도 말라요. 역류성 식도염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게 바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세요. 있으신데 먼저 의심해 봐야 할 상황은 이제 질환은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부터 염두에 두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비인후과에서 목에 어떤 이물감이나 통증이 있어서 들여다 보셨다고 했잖아요. 인두나 성대나 이런 데 살펴봐서 역류성으로 염증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개성이 나타난다면 이제 형태적인 이상 없이 산의 역류가 이루어진다라는 전제하에 대증적으로 증상에 따라서 산 분비를 줄여주는 약을 쓰실 거예요. 무슨 약이요? 위산 분비를 줄여주는 약을 PPI라고 그래서 네.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는 것을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주실 텐데 이 약을 치료 겸 진단을 위해서라도 쓰는 거거든요. 보통 한 1개월 정도 썼는데도 이러한 역류, 위산이 역류해서 목이 자극이 된다라는 전자에 쓰인 약의 효과가 없다면 또 다른 면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입안 점막 부위에서 광범위하게 이제 자결감이나 이상 감각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혀에서 이런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혀신경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뇌신경 중에 5번째 뇌신경이 3차 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3차 신경의 가지 중에서 하나가 턱으로 내려오는 가지 중에서 하나가 혀로 이렇게 분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혀신경이라고 그러는데 혀신경이 결국 혀 뿌리 쪽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혀의 어떤 이상 감각이 혀 뿌리 쪽에도 그 자결감이나 이상 감각으로 나타나서
목이 따끔거리고 이물감이 있고 하는 증상도 같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혀의 증상이 있으면서 목도 이상이 있다면 더욱더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관리부터 해보시고 차도가 있는지 없는지 본 다음에 다른 병의 가능성도 검토하고 하는 순서대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신 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김성희 씨께서도 음, 입이 건조하고 코도 건조하고 눈도 건조하고요. 혀가 갈라졌고 배태가 많이 끼고 위장이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고 역류가 나타난다고요. 이것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인가요? 하셨는데 대부분 위산 이렇게 역류되는 현상이 같이 동반되시나 봐요. 이분은 그러네요. 이제 위장 장애가 전형적으로 있고 그러면서 입도 마르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다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단지 입이 건조하고 코가 건조한 건 점막에서 이제 침이나 코와 관련된 점액의 분비가 지금 줄어들어 있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더욱이 눈물샘도 이제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눈물샘도 외분비선이라고 그래서 이 외분비선이 고장 나는 병도 있긴 해요. 대표적인 게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뭐 그런 질환을 이제 의심할 상황으로 보이진 않는데 앞서 치매 분비도 전신적인 상태가 반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이 되면서 의욕이 없고 불안하거나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어떤 정서적인 면과 관련된 면들이 오래 지속이 돼도 이런 분비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전형적인 소화불량의 증상은 분명히 갖고 계셔서 이거는 소화기 내과 선생님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특히 코도 입도 눈도 건조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럴 맞아요. 때는 일차적인 어떤 치료가 있나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건조한 부위에 이제 실제로 눈물이 안 나오고 콧물이 안 생기고 침이 안 만들어진다면 그 부위에 이제 분비를 대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인공 눈물, 인공 침 뭐 이런 걸 사용하기도 인공 하는데 침도 있습니까? 인공 타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먹나요? 그건 입에 이제 뿌리거나 바르는 건데 이게 이 사용감도 안 좋고 지속성도 없어서 별로 많이들 사용 안 하고요. 그 반면에 이제 저희 한방에서는 자음이라는 어떤 치료 방법을 동원을 해요. 음액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 눈물이건 타액이건 소화액이건 피부에 이제 촉촉하게 적셔주는 어떤 이런 습기들을 진액 또는 음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면들이 줄어드는 요인이 우리 인체 내부의 간장이나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잘 올려주는 올바른 섭생 음식 관리나 또 경우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은데요. 유상일 씨께서 입술이 갑자기 쓰리고 화끈거리는데 지금 1, 2주가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피부과를 갔는데 처음에는 포진 포진 뭐가 이렇게 딱지가 졌나 봐요. 전조 증상일 수 있어서 바이러스 약이랑 뭐 연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낫지를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입술이 좀 파여져서 입술이 파여 있는 것 있다. 같아서 지금 연고랑 레이저 치료를 받는데 아직까지 쓰리다고 하셨어요. 근데 직접적인 이런 것이 연관이 있는지 입술이 많이 지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 경우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아니고요. 입술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구순염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입술의 염증은 지금 바이러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러스가 흔한 원인이긴 한데 이런 바이러스가 잘 생기는 내 몸의 상태도 한번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라도 어떤 분들은 빨리 낫고 어떤 분은 더디고 또 어떤 분은 쉽게 발생이 되고 반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생기지 않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면을 이제 좌우하는 게 전신적인 소위 말하는 면역력이 많이 작용할 수 있고 또 입안 내에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액이라고 봐요. 네. 침 분비가 잘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해당되지는 아닙니다. 않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생활 관리 또 치료법이 남아 있는데 네. 지금 질문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 생활 관리 마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비교적 짧게 하고 질문을 더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활 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입안 내 침이 잘 흘러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침은요, 우리 혈액 중에 수분을 끌어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먹어야 혈액이 잘 만들어지겠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맑은 시원한 물 같은 거 하루 7잔, 8잔 이상 많이 드시고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방에서는 자음이란 작용을 높일 수 있는 구기자차, 오미자차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하고요. 또 신선한 과일, 야채들이 즙도 많고 씹는 동안에 침 분비도 도움으로 이런 류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활기차고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꼭 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어떻게 구강 자결감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말씀드리면 아유 뭐가 재밌는 게 세상에 요즘 뭐가 있어 뭐 먹어도 맛도 없어라고 의욕도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심리 상태가 유발이 된 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고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성격, 가족 환경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걸 갑자기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장 할 수 있고 하고 났더니 좀 상쾌한 느낌도 들고 이왕이면 몸을 조금 놀려서 땀도 좀 나고 이러한 취미 활동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부담도 없고 한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내가 이제 몸에 긴장감이 많아져서 어떤 자극에 민감해져 있는 병의 특성상 그걸 풀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하실 거 없으면 컴퓨터로 고스톱이라도 치시라고 처음엔 제가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자그마한 거를 하루 30분,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처음엔 시작했다가 그걸 점점점 늘려나가는 쪽으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하루 한 끼라도 맛있는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맛있는 거 생각하면 군침 돌잖아요. 그죠? 의욕도 없고 뭐 먹어도 맛도 잘 못 느끼는 병의 특성상 음식 먹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드셔라 그러면 아우 나 뭐 먹기 귀찮아. 그리고 아예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아침은 뭐 신선한 과일, 야채 이런 걸 드시더라도 점심 저녁 때는 뭐 먹으면 맛있을까 한 번쯤 생각하고 누구랑 어울려서 먹으면 더 좋고 직접 만들어 드시면 더더욱 좋고 그러한 어떤 이제 적극적인 음식 섭취에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입안 내 통증이 화끈거리는 통증은 소위 말하는 소염 진통제 있죠. 그거 먹어도 안 가라앉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러한 민감한 감각을 잠시 둔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음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근데 얼음을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차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치아 상태도 안 좋아서 찬 거 입에 물고 있는 걸 너무 어려워하세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 오이를 황과라고 그래요. 오이가 찬 속성이 있어서 열을 내리고 촉촉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다고 봐요. 우리 왜 여름에 해수욕하고 오면 오이 이렇게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효과를 노리는 건데 이러한 오이를 두께 2 내지 3mm 정도로 이렇게 단면 쓸기를 하셔서 얼리거나 또는 너무 찬 게 싫으면 냉장고에만이라도 보관했다가 그걸 혀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시원하게 해서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오이를 먹으라고요? 먹어도 되잖아요. 피부에 붙인 거 아니고 입안에 놓은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싶습니다. 그러면 생활 관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제 치료법이 남았나요? 네네. 가장 중요한 치료법인데요. 네, 요 치료 방법과 관련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병이 오면 이제 다른 병의 가능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를 받는데 요 검사 비용은 제법 발생이 될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후에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요 알파 라이포익 엑시드라는 리포익산이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또 상품명이 리보트릴이라는 클로나 제팜 성분의 이제 약제들, 경우에 따라서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많이들 써요. 양방에서 쓰는데 이 약의 한 절반 정도, 40에서 60% 정도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약으로 잘 치료하시는 것도 한 그 방법인데, 약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알파 라이포익 엑시드라는 어떤 요거는 영양소로 이제 팔리는 거고요. 클로나제팜은 리보트릴이라는 약인데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아요. 혀위에 일종의 간질 같이 전간병에 쓰이는 약제예요. 또 요와 유사한 약제 중에는 신경통에 쓰이는 약제들이 있어요. 우리 3차 신경통 뭐 이런 류에 쓰이는 그런 약제들을 쓰시는데 약물의 효과는 1차적으로 먼저 한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써보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절반 정도는 발생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한방 치료를 꼭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절대 포기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방은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그때 이제 한방 치료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적용하는 것이 1침, 2구, 3약 그래서 첫 번째 침이에요. 제가 여기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침의 주요한 혈위는 이제 혀 통증과 관련된 인접 부위에 놓는 게 있고 또 한의학의 경락이라고 그래서 기혈의 순행 통로가 있어서 손발에 해당하는 원위부에 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적절히 잘 조합을 해서 쓰는데 그 중에 한 예가 저 사진과 같이 이 턱 밑에다가 침을 이렇게 자입하면 밑에 사진 볼까요? 밑에 사진처럼 침 끝이 혀 뿌리 쪽에 이렇게 닿거든요. 뿌리까지. 예, 조금 비교적 깊이 자입을 해서 주의해서 경험 많은 선생님의 시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타액선도 손상되지 않도록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빈도에 이제 약한 전류를 가볍게 흘려주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전기침이라고. 그런 치료 방법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약의 경우도 앞서 제가 진단 유형을 몇 가지 실한 경우와 허한 경우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어울리는 약제를 잘 구분해서 쓰시는 게 보다 효율적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양약의 경우도 뭐 반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제가 조금 러프하게 말씀드린 건데 한방 치료도 한 10분 중에서 6분 정도는 기본적인 치료 기간을 6주 정도로 삼아서 일주일에 2번씩 침을 맞으면 12번 정도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한 6명 정도는 좋아지는 게 눈에 띄고요. 또 4명 정도는 되게 더뎌요. 이 병의 특성이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꿀팁을 하나 드리면 어떤 분들이 더 빨리 좋아지는지 어떤 분들이 경과가 좋지 않은지를 몇 가지 검사나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을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저희 병원 자랑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희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이기도 한데 첫째는 치매 분비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들이 예후가 안 좋아요. 저기 밑에 사진처럼 원래 타고나기를 갈라져 있는 분들도 있지만 치매 분비가 줄어들어서 더 갈라진 분들이 있어요. 또 혀 표면에 유두라는 게 탈락이 되고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또 위축이 돼서 맨질맨질하게 변하는 형태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를 2차성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다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면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정신적 자극에 민감하다라고 보이는 유형들이 있어요. 물론 불안, 우울 정도가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진단하에 이런 병이 진단된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유사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잠을 잘 못 자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두 번째는 다양한 전신 증상이 나타나요.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고 목에서 이물감도 있고 아까 상담하신 분도 그런데 또 가슴도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손발이 차거나 저리고
근육통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증상이 어디 검사에서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막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도 자율신경 관련된 증상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안 좋은 쪽에 예후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러한 증상에 대한 또 현명한 치료가 같이 선행이 돼야 돼요. 네. 또 세 번째 복약 부작용도 의외로 많아요. 약 부작용이요? 예. 저희한테 오시기 전에 뭐 치과건, 이비인후과건, 신경과건, 내과건 이런 데도 많이 다니시고 다양한 증상이 오니까 소화제다, 뭐 불안해서 약 쓰시고 잠 못 자서 약 쓰시고 이런 약을 많이 쓰는데 어떤 약을 써도 그때그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어떤 관찰이나 이제 진단도 필요할 수 있어서 이런 면도 참고를 꼭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없건 병을 오래 앓면서 기능이 떨어지건 간에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혈이 부족해지는 상태가 있다면 이를 개선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치료를 해야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네. 어. 오늘 지금 양방 또 한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법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한두 분만 더 받아보도록 할까요, 교수님? 네. 네, 김승호 씨. 저희 어머니가 75세인데 혀가 아파서 식사를 못 하실 정도십니다. 아이고. 혀가 따갑고 아프시다고 식사를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제는 뭐 죽고 싶다는 이런 말씀만 하실 정도인데요.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거기서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에다가 구강 건조증이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나요? 하셨습니다. 다른 해결 방법이라기보다 지금 어머님은 아마도 구강 건조증이 심해지면서 2차적으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나타났으리라 보여서 2차성의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연세가 75세 정도 되셨는데 구강 건조증이 있다면 이러한 침이 잘 안 나오는 요건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구분하는 것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1차적으로 타액선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봐야죠. 근데 타액선에 문제가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처럼 다양한 종류의 드시는 약에 대해서 한번 잘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침 나오는 게 정서적인 자극에 의해서 옛날에서부터 뭐 속 끓이고 이런 일이 많이 쌓이시고 해서 오신 부분이 있는지 또 연세에 따라서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건 아닌지를 잘 구분해서 요거를 먼저 잘 해결을 해서 가능한 타액 분비가 잘 되도록 도와야 돼요. 실은 지금 어머님을 제가 이렇게 혀를 살펴보면 이분은 침 분비가 안 된 지 오래됐겠구나 아니구나라고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유의 반응들이 있으세요. 침 분비가 안 되면은요 초기에는 앞서 제가 왜 설태라는 거 말씀드렸듯이 설태가 오히려 늘어나요. 침이 이렇게 씻어내는 작용이 점점 떨어지면서 그런데 침 분비가 안 되는 게 1년, 2년 진행이 되다 보면 오히려 혀 표면에 유두라고 울퉁불퉁한 조직들이 있는데 이 유두가 위축이 되고 쪼글쪼글해진다는 거예요. 또 그 유두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맨질맨질하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진행 정도를 봐가면서 또 한의사 특유의 이제 맥도 보고 증상도 분석해서 몸이 얼마나 허한지 또 직접적으로 침 분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하시고 요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통증이 심하면은요 이 통증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통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통증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살기도 싫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통증 관리가 필요한데 이때 이제 진통제나 이런 게 안 듣는 병의 특성상 가까운 곳을 찾으셔서 침 치료를 받는 게 어떨까.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침 효과가 이 질환의 경우는 아주 좋을 수가 있어요.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구강자결감 증후군 어떻게 예방을 할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예방은 이제 입안 내 맑은 침이 잘 흘러나올 수 있는 조건으로 적절한 수분 섭취 또 정서적인 관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이전에 이 병의 특성을 제가 이제 뭐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잖아요. 병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나치게 염려하는 마음이 오히려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드니까 그런 마음 상태부터 잘 다스릴 필요가 있고 또 병의 특성상 여기저기 많이 다니세요. 특히 저한테 오실 때는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 다 다녀보시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이제 여러 기관을 다니시면서 지쳐서 오세요. 이거 낫지도 않은 병인데 자녀분들이 손 끌고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제 오시는 경향도 많고. 그래서 제가 비교적 어려운 상태에서 오시는데 그분을 금세 낫게는 못 해드려도 한 가지 꼭 제가 그 증상에 불편하시는 거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해드려요.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병은 약, 침, 뭐 이런 어떤 치료 수단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뭔가 자그마한 것부터 생활 습관이나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포기하시지 말고 본인한테 잘 맞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셔서 그분한테 믿고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정말 구강자결 증후군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내과의 김진성 교수